태극신금 이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자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업자본 역시 활동자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업 역시 작업 도구와 활동을 결합시키는 거죠. 근데 원료를 가공하는 건 아니죠. 작업 도구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서 그래요. 소득을 얻는 자본이 상업 자본이에요. 판매하는 활동을 산업 자본 대신하고서 이익을 얻는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자본에서 상업 자본을 분리하여 고찰한 이유는 사적 영역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와 기능의 중요성 때문이지 다른 활동 자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활동 자본도 작업 도구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죠. 넓게 보면 상업 자본 역시 활동 자본에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면 자본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공물을 제공하는 자본, 산업 자본이죠. 작업 수단을 제공하는 자본, 그렇죠. 활동을 제공하는 자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 자본과 금융 자본은 고대 농경 국가 시대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대 농경 국가에서의 상인의 활동에서 발견되는 자본을 상업 자본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자본이라고 본다면 시장 지배 시대와 고대 농경 국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우선 고대 농경국가에서의 상인의 활동을 상업자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본이 무엇인지 상업자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현 시대의 자본을 살펴보면 자본은 일정한 가치를 상품 구매에 투여하여 구매한 상품을 활용하여 보존가치 플러스 추가가치를 획득하는 운동이며, 그 자본을 경영하는 인간은 상품을 소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의 자본도 상업자본도 마찬가지겠죠. 감추어진 숨겨진 뜻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다 이 말이죠. 그럼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도 상업자본이 존재했다 이 말이죠. 또한 현 시대의 상업자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업자본은 생산자의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면서 상업자본이 상품의 소유자가 되고, 상품의 소유자가 된 상업자본이 다른 구매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추가가치를 획득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는 고대 농경국가의 상인이 조직침에 상인이 만든 조직체 활동과 비교해볼 때 차이점이 없습니다. 본질은 같죠. 형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법정 화폐를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즉 시공이 다를 뿐 동일한 개념이 현실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상업자본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상업자본의 존재 여부가 고대 농경국가와 시장지배 시대를 구분하는 시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시장에 의지하여 생산하느냐, 사람들이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느냐,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그런 부분이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전반적으로 또 하냐, 단순히 고대에도 있었다 그 이유만으로 있었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생산 형식이 자본의 운동에 깎여 생산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가 아니면 개인적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자본의 생산 여부가 고대 농경국가와 시장지배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요.
산업자본도 고대에 있었고 상업자본도 다 고대에 있는 거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얻느냐, 거기에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고대 농경 국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 이행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업자본이 성장하여 유통구조가 발달하게 되면 생산자가 더 큰 추가가치를 얻어가기 위해 개인적 소비가 아닌 상품을 생산하여 유통체계, 즉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시장을 이용하여 판매를 통한 추가가치 획득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생산자가 산업자본으로 질적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현 시대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 보면 현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현 시대는 괴물과 같은 시대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특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시대니까 빨리 끝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도 고대부터 있었고 산업자본, 상업자본도 고대부터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형태가 바뀌었다. 형태만 바뀐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교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더 풍요롭기 때문이죠. 그래요. 즉 생산자의 생산성이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야 하며 초과한 양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역으로 기존에 형성된 산업자본이 보다 더 큰 추가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생산 영역에 침투하여 생산이 산만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산업자본을 형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개별 국가별로 다른 형태를 띨 것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생산 영역이나 유통 영역이 자본의 질서에 입각해 완전히 통합된 상태인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유통 영역, 즉 시장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져 상업자본은 산업자본과 통합되거나 산업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업자본의 사회적 위력은 축소되어집니다.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의 역할까지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업자본의 위상은 많이 축소되겠죠. 시장이 발전하다 보면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되죠. 유통비용이 낮아지면서. 그래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 상업자본의 형성 원리는 활동자본의 형성 원리와 동일합니다. 앞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투입된 자본, 세 자본 300만원의 가치는 360만원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작은 자본으로 300만원의 상품을 인수하여 유통시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다른 활동자본을 제외하고 상업자본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가치 이전율이 5.54%인 관계로 각각의 산업자본으로부터 5.54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산업자본에게 114.46만원의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데 3일 뒤 구매자를 찾아 15일 뒤 120만원의 상품을 인도한다고 가정하고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업자본은 판매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화하여 대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비산업자본으로부터 114.46만원의 상품을 인수한 뒤 3일 후 구매자를 찾아 다시 15일 뒤 120만원의 상품을 인도한다고 가정하고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업자본은 판매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화하여 산업자본 상품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윤율을 계산해보면 산업자본은 14.46%가 되며 가치 이전율 5.54%가 적용되어 343.38만원 가치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매하여 360만원의 화폐를 받고 판매하였으니 상업자본이 획득한 이윤은 16.62만원이 되고 처음 투입된 자본이 114.46만원이므로
이윤율은 16.62만 원 나누기 114.46만 원은 14.45%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금융이 발전해 있으면 그래요. 정서만으로 현금화할 수 있죠. 기업 어음을 현금화하는 거죠.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현 시대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그래요.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 전에 또다시 이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금융자본의 발전은 상업자본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요. 산업자본의 생산의 회전 속도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상업자본은 신용제도를 이용하면 구매 시점에서 판매 시점에 걸리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예를 살펴보더라도 적은 자본으로 일정 기간 내 큰 가치량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형태는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경우 생산자의 생산 시점에 맞추어 구매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면 유통기간은 없는 것과 같아져. 그렇죠. 구매자를 미리 확보하고 있다면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일수하기만 하면 바로 넘길 수 있는 거죠. 상업자본은 실제 자본 투입 없이 차익만 지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상업자본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자본 역시 그에 비례하여 발전하게 됩니다. 상업자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발전이 필요한가요? 산업자본의 발전이 필요하죠. 산업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져 교환거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자본이 양적 성장함에 따라 가치 이전되는 비율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상업자본 역시 그에 비례하여 양적 성장함을 이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자본은 시장의 기술적 조건에 따라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 이전율이 일정하다면 연 기준으로 10회 회전하는 상업자본이 20회 회전이 가능해진다면 이윤율은 2배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요. 판매 속도가 빨라지요. 구매 속도와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회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치 이전율이 일정하다면 이윤율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러면 이는 기존의 평균 이윤율보다 2배 큰 이윤율을 형성하게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자본의 일부를 상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결국 평균 이윤을 형성할 때까지 상업자본으로의 전환 과정은 진행됩니다. 그렇죠. 상업자본 이윤율이 갑자기 확 커진다.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속도의 발전으로. 그러면 그래요. 또다시 자본을 투입되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또 평균화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상업자본의 연 평균 상업자본의 연평균 이윤율이 20%였는데 회전 속도가 2배 증가하면 연평균 이윤율이 40%가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정하다면 한 번 회전 시 가치 이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평균 이윤율에 접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규제가 없다면 실제로도 그러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상거래 회전 속도가 사회적으로 2배 증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거래 회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생산물의 생산력에 변동이 없어 공급 물량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거래 회전 속도가 빨라졌는데 한 번 회전 시 투입되는 자본의 변동이 없다면 이는 사회적 생산력 역시 2배 증가했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산업자본의 생산력이 상업자본의 발전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업자본을 통해 실현화되는 가치 사용 용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114.46만 원에 구매하여 120만 원에 판매할 경우 120만 원을 지니게 되는데 114.46만 원의 상거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므로 개인적 소비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0만 원 빼기 114.46만 원은 5.54만 원이죠. 5.54만 원 이내에서 비용 지불 및 상업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 그리고 축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는 거죠. 124.46만 원은 다시 상품 구매를 하는데 사용되겠죠. 상업자본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이 상업자본이 연 3회 회전한다면 이전된 가치 5.53만 원의 3배인 16.62만 원 이내에서 모든 비용 지불, 개인적 소비 그리고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구별되는 점은 산업자본의 경우 인건비는 활동 지출의 대가로서 가치 형성에 참여하는데 상업자본의 활동 지출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가치 이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자본에서 공제한 기계, 원료와 같은 작업수단의 가치는 생산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지만 상업자본에서는 이전된 가치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금융자본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비용까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업자본의 경우 매개하는 자본이 많을수록 가치 이전율은 작아지며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가치 이전율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자본이 투입될수록 상업자본의 가치 이전율은 작아지겠죠. 비용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치 이전율 역시 커지겠죠. 산업자본은 반드시 상품을 판매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간 화폐해야 될 상품 자본은 일부는 상품 구매에 사용되고 일부는 상업자본과의 개인적 소비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는 작업수단과 필요한 활동 지출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며 활동 지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 역시 임금의 일부는 개인적 소비에 사용되고 일부는 개인적 축적에 이용할 것입니다. 어느 자본이든 간에 참여한 이들의 개인적 소비에 이용되죠. 얻은 소득은. 여기서 상업자본의 이윤 중 상업자본과의 개인적 소비나 상거래상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축적에 이용되지 않는 가치는 산업자본의 생산물을 매수하는 데 이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자본의 작업도구, 물체로 된 작업도구 다 산업자본가로부터 구매하는 거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산업에 구매만 한다거나 판매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상업자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업도구는 산업자본가로부터 구매하고 상업자본에 참여하는 이들의 개인적 소비에는 물체가 많죠. 그러니까 산업자본가로부터 다 구매하는 거죠. 서로 구매하고 판매한다. 그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정지를 보겠습니다. 문신입 기준. 여기서 신은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기 속에 들어온다. 기는 뭔가요? 여기서 기는 마음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신이 마음에 들어온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기혈은 보통 이제 의식으로 사용되고 기는 넋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가리키겠죠. 다발. 하여간 뭐 기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니까 그때그때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발. 여하 입신. 어찌 신이 들어오겠는가? 어찌 신이 마음에 들어오겠는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립기중 무부제의. 기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불제의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신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없는 것이 없는 곳 어떤가는 신은 없는 곳이 없는데 있지 아니한 곳이 없는데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는 뭘까요? 신을 접촉했다. 어떤가는 신을 접촉하는 일은 찾은 것이죠. 그냥 원래 있던 것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신입 기중자, 이른바 신이 기중에 들어오는 일은 구천지 신이 하늘이 생긴 후의 신인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어떤가는 신은 늘 있다. 그럼 인간의 마음에도 있다. 그런데 하늘이 생긴 후, 세상이 생긴 후의 신이다. 신의 기중은. 이건 무슨 말인가? 인간의 마음에 어떤가는 신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늘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이 생긴 후의 신의 일을 따릅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는데 인간들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마음을 볼 수가 없죠. 왜? 새로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역수작용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가는 신을 접촉할 수도 없고 직접. 그래요. 원래 있는데 신입 기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떤가 인간의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에 허상과 같은 인간의 마음에 그냥 어떤가는 신이 원래 있던 신이 원래 있는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입 기중이다. 그 말이죠. 잘 이해해야 되겠죠. 비선천지신, 후천지신이지 원래부터 있는 신은 아니다. 선천지신이 아니다. 후천지신이다. 그래요. 로도 입문 공부, 공부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중, 즉 심중요, 기 가운데가 곧 마음 가운데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리킬까요? 기 가운데는 기를 가리키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 또 심중도 마음 가운데라는 것도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세인즉 현관지 개처야. 중요하니 자세하게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면 심묘한 관문을 여는 곳이다. 기중 심중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약저력 즉 힘 그래요. 만일 애써 드러내려 하면 착피 연관지 개처 신묘한 관문을 현관 신묘한 관문이죠. 신묘한 관문을 여는 곳이 아니게 된다. 아닌 곳을 뚫게 된다.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억지로 하려는 것은 넋의 작용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래요. 어떤 순간은 신의 마음에 거듭날 수 없다. 어떤 간은 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신지기야. 그래요.
몸의 길을 돌리는 일은 주 돌리는 일은 대유 위험, 큰 위험이 있다. 큰 위험이 있기에 불가부지 알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현관 내천지 정중 신묘한 관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바른 속이다. 바른 속. 바른 속 다 상징의 표현인데 현관, 바른 속.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하늘과 땅이 되니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바른 속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겠죠. 삼뜻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규중역 불가 지처. 구멍 속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다. 가리킬 수 없는 것이다. 가리킬 수 없는 것. 구멍, 상징적인 표현이죠. 현관. 계속 현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야규지처. 만일 가리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즉시 조화 오행중언. 조화, 세상이 이루어지는 일을 가리키죠. 세상이 이루어지는 오행 속에 있는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죠. 조화 오행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가는 신, 또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어떻되나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세상이 생긴 후에도 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가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의 가르침은 세상의 이루어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시출 조화사. 그래서 이곳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과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서 벗어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현악 불락 조화. 심묘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조화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극유조화. 가르침 속에, 틈 속에 조화가 있다면, 변화무쌍이 있다면, 가르침이 변한다면 그 말이죠. 비신체력행 증자. 신체 몸소에서 겪지 않으니이다. 불능어 금치. 말로써 금으로 된 침을 능히 말할 수는 없다. 말로서 핵심, 금침, 금으로 된 침 핵심을 얘기하겠죠. 핵심을 얘기할 수는 없다. 구구 입각. 그냥 말로는 껍질각이죠. 껍질에 들어갈 따름이다. 묵회이. 잠잠하다 묵이죠. 침묵한 채, 고요한 채 깨달아라. 그 말은 뭔가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겪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부재 다음. 많은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믿고 안 믿고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직접 겪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뜻이 간직된 글이나 말을 발견하고 이해하면서 깨달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그것도 뭐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핵심은 또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 겪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뜻을 보겠습니다.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가능합니까?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역사 속에서 수행하는 이들 중 어떤가는 신을 접촉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깨달음이 낮다 보면 없던 것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에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다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 물론 어떤가는 신을 겪으니라면 겪지 못한 인간보다는 깨달음의 수준이 높겠지만 수준이 높니 낮니 하는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일 따릅니다. 수준이 낮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가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거늘 갑자기 나타날 이유가 있겠는가? 조건을 갖추게 되면 데니가 늘 있는 어떤가는 신을 마침내 찾아 접촉하게 된 것일 따름이지 별거 있겠나? 예로부터 어떤가는 신을 겪고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은 이는 비록 얼룩진 마음이긴 하지만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다. 그러한 이유는 가려진 마음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잊게 한 어떤가는 신이 있기 때문이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세상이 생긴 후에도 있는 그러한 마음과 어떤가는 신은 변화한 무쌍한 세상과는 구별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의 가르침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변함이 없다. 그러하기에 누군가 그러한 것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는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면 그자가 말하는 가르침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세상이 생긴 후에도 늘 있는 그러한 것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대는 이와 같은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겠지. 물론 믿고서 참된 가르침을 따르면 조건을 갖출 수 있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떤가는 신을 접촉하여 변함없는 가르침을 전수받을 수도 있겠지만 불신하면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겠지. 하지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겪지 못하면 확인이 되지 않으니 그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요. 겪는 게 중요하다. 그대가 어떤가는 신을 접촉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것이 핵심이지. 말을 이해하니만이 참된 가르침을 얻었니만이 그것조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겪는 것이다. 이런저런 말 나불대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 조건을 갖추며 직접 겪어보라는 말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